원일이 TV 68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수민 진보 농객 모시고 하는 라이브 생방송이었습니다만은 기술상의 문제로 생방송을 못하고 녹화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는 저는 굳이 김수민 진보 농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평론이 아니라 진보의 주의, 사상, 철학, 가치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좀 했었기 때문에 진보주의자 맞으시죠? 뭐 진보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네. 굳이 이제 보수냐 진보냐 하면 당연히 진보라고 볼 수 있고 예. 더 소개를 해드리려면 네. 어지간히 진보라고 분류되는 분들보다는 네. 솔직히 제가 더 왼쪽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보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 김수민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제가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 원일이 TV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뭐 현재? 1000명을 돌파했다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낭보를 네, 들었습니다. 1360만 명보다 네.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라이브 생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몰리셨는지 네. 서버가 연결이 안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기술장에 문제가 있어서 자 어찌됐든 녹화로라도 우리 하고자 하는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밑장 하시죠? 뉴스밑장이라는 팟캐스트를 네. 뉴스민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 언론사하고 같이 해왔었고요. 네. 지금은 시즌 1이 끝나고 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네. 팟캐스트 저도 자주 듣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 김수민 씨가 추구하고 있는 진보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내가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봤는데 네. 이른바 진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여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 범여로 하면 190석의 진보 정권이 탄생을 했어요. 이번 총선 결과에서의 진보 정권의 탄생이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진보주의자로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진보냐 보수냐로 규정한다면 네. 범보수 290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 네. 기준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정권이라고 네.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진보의 가치를 더 완수하는 정권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동의하시지 않는 모양이에요? 진보 보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분류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했을 때는 네. 이제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냐 민주당이냐 예. 이 두 당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넓은 분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이번 총선에도 30-40%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수라고 치고 이제 미래통합당보다는 진보적인 쪽을 이제 묶어서 진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진보 정부다, 진보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정책이라든지 이념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보다는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나 과연 진보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또 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정책적으로 예. 아마도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은 대북 정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이에요. 네. 네. 근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대북 정책에서 강경을 취하면 보수고 뭐 온건하거나 유화적으로 가면 진보인가? 그렇다면은 북한의 예전에 소를 수백 마리를 몰고 갔던 정주영 회장은 진보인가? 아하. 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하고 남북 관계에 물꼬를 텄던 노태우 정권은 진보인가? 네. 요거를 따져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진보 대 보수의 차이는 그런 대북 정책보다는 뭐 유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회 경제적 의제 네. 를 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노동 대 자본이라든지 예. 이 구도에서 판단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보면은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사회 경제적인 의지에서 굉장히 많이 같이 뜻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법안들을 같이 통과를 시켜왔고
민주당 내부에 제가 봤을 때도 진보다 네. 나아가서 저 사람 좌파다 싶은 정치인이 있긴 해요. 근데 네. 그 민주당 자체가 진보 정당인가 네. 했을 땐 저는 이제 진보도 어느 정도 껴안고 보수 쪽도 껴안은 그런 좀 이거를 정치학 용어로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념적으로 진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포괄 정당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진보와 보수, 좌파냐 우파냐의 개념은 뭐 프랑스 혁명에서 생겨났다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좌파 정부냐 우파 정부냐 사회 경제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나눠졌는데, 유독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개념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북한하고 친하면은 좌파, 네. 북한을 좀 적대시하면은 우파, 보수, 이런 개념으로 북한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의 개념이 세계사적인 정치학적인 보수 진보의 개념하고는 좀 우리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면서 네. 저희가 정치 사회학적 현상을 좀 지켜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거여의 집권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과연 이 여당이 진보 정권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그 개념의 정리로 옮겨놓도록 하고, 거여가 탄생을 하고 거야가 탄생을 하는 이 기형적인 선거 제도로 선거를 치른 결과로 봤더니 다당제를 한다고 해서든 군소 정당은 거의 소멸 위기에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결과는 그렇게 났고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정당이 난립한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거는 거꾸로 됐어요. 위성 정당 네. 때문에 다 상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제도 변화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선거제도 개혁안 안에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 네. 예, 선거제도를 개혁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좀 짚을 것은 선거제도는 뭐 상순위인 거니까 그러면 네. 이제 독자적이고 좀 작은 정당들에게 책임은 없는가? 그 부분은 또 같이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뭐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이 안 나오는 거야 원래 제도의 문제라고 치고 네. 그렇다면 지지율을 왜 더 올리지 못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네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기 전까지 뭐 지지율 10%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지율 10%면은 이 그 등가성에 대비해서 300명 중에 10%인 30명은 원래 정의당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자, 선거 전에도 6석, 선거 후에도 6석, 지역구는 심상정 대표 1명. 정의당이 이런 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뭐 혁신위를 만든다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 그러는데,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의 이 움직임, 이 총선 거여야 탄생 이후에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움직임은 계속 모색 중인 것 같고 정의당 스스로도 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네. 이 정도면 잘 했지 이상으로 할 수 없었어 이런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을 졌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평가를 하다 보면 당내 비주류 의견이 더 높게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네. 주류 쪽은 유구무원 모드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당내 비주류나 이쪽의 의견은 정의당의 독자 노선이 약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은 저는 정의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에 기고도 하긴 했는데 네. 그 말이 맞다. 독자 노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앞으로 더더욱이나 이제는 뭐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별로 없다. 민주당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의당이 안 도와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당이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그 독자적인 의제와 활동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심상정 대표는 일단 뭐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어느 정도의 패배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뭐 크게 왈가왈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민주당으로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토사구팽 당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이용만 당했지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은 여전히 민주당 그 정의당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들은 있습니까?
뭐 배신이라고 했을 때 당 대 당의 관계에서 예. 뒤통수 맞았다 이 이상이 이제 위성정당을 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이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민주당으로부터의 독자성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는데 위성정당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기회였습니다. 정의당한테. 아 그래요? 예, 어떤 의미로? 우리는 저기에 섞이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제 원칙을 지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도 그때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 간에 그래도 선이 있다라는 게 그나마 판명이 나면서 이제 좀 좌파적인 유권자 사이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그나마 나온 거긴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한 1년 이상 정도 축적된 투쟁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선거 막판에 이제 위성정당 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눈물을 흘렸는데 누가 봐도 이게 결사항전을 하고 흘리는 눈물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겠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심상정 대표는 끝까지 민주당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못했어요. 네. 지역구 사정 때문에 뭐 그랬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의당도 이 위성정당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 편승을 했으면 그나마도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더 최악의 결과가 됐을 것이고 저는 네.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같이 하는 것이 무위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하. 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정의당이 무리하게 예. 앞순번과 많은 의석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이제 차여버린 것이고 그렇죠. 위성정당을 애초부터 그렇죠. 거부하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명분 실리를 다 잃는 건데 어쨌든 정의당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아니라서 안 했는지는 몰라도 위성정당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럼 솔직한 그런 어떤 질문을 좀 해보면 정의당 내부에서 아 그때 조국 사태 났을 때 우리가 왜 좀 더 확실한 스탠스를 잡지 못했을까? 왜 조국 옹호당이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여기 사태를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에 대한 심상정 대표에 대한 불만이나 그 후회 같은 건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자국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아, 불만들이 굉장히 큽니다. 아 있어요 예, 여전히. 당내의 활동가들이나 예. 특히 이제 일반 당원보다 활동가들 사이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게 더 높거든요. 야하.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당이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들은 이미 작년 조국 사태 당시에도 높았고 이번 총선을 평가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의당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그때 일탈할 뒤로는 정의당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죠.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나마 위성정당 논란을 거치면서 그래도 찍겠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정의당한테는 거꾸로 좀 전화위복이 된 거는 사실이다라는 게 진중권 교수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거대 여당의 탄생과 군소정당의 몰락에 대한 것까지 좀 짚어봤고 지역구도가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이 현상, 21대 국회의 상황을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거는 착시 효과다. 의석수만 가지고 지역 구도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첫 번째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좀 이해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역구도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전라북도, 남도, 네. 광주 전부 다 민주당 28석 싹쓸이 해버렸고 TK, PK 해봐야 12석에서 8석 났고 특히 대구는 12석이 전부 다 그 통합당이 싹쓸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홍준표 대표 빼고. 빼고 뭐 무소속이지만 홍준표 대표 뭐 어차피 어차피, 뭐 저 민주당 갈 네. 사람 아니니까 그럼 12석 모두 다 싹쓸이 했다고 봤을 때 영호남이 확실하게 선이 갈려서 나뉜 지역구들은 강화됐다라고 보는 거랑 다른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속살들을 봐야 될 거다. 속살이라 하시면 이를테면 대구 경북 의석이 25석인데 통합당이 24석입니다. 96%를 가져갔죠. 그렇죠. 근데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구 경북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56%예요. 예, 56%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96%를 가져갔다. 아하. 이것은 원래 한국이 끼고 있었던 소선거구제 예. 한 명만 1등만 당선되는 그 선거구제가 이제 사표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를 보면은 네. 20%는 기본이고 30%를 넘어선 후보들이 속속 나옵니다. 아하. 이게
초유의 일이에요. 그게 20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네. 높아졌습니까? 비슷합니까? 낮아진 겁니까? 지역구 득표를 보면 훨씬 높아진 거고 아, 20대 오히려요? 때는 20대 때는 어. 후보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랬군요. 예, 경북 중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구미 지역인데 네. 구미의 국회의원 후보를 2016년에 민주당이 못 냈어요. 아예 양쪽 지역 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는 전 지역구의 후보를 냈고 많은 후보들이 기본 20%뭐 20%안 되는 후보도 몇 명 있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던 그 지역구는 이인선 대 홍준표라는 그 후보들이 있는데도 네. 민주당 후보도 한 22% 정도 20% 넘는 3파전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걸 이제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득표율, 특히 지역구 득표율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네. 수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의석수는 통합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네. 뭐 김부겸, 홍일아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의석수는 다 통합당이 가져갔는데 표를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민주당을 찍은 그 표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지지는 불가역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뭘 의미해요? 그럼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없다 그 주장을 하시는 없습니다. 겁니까? 전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없고 재밌어요. 다 계속해 보세요. 네, 이제는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도 세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네. 대구 경북 유권자도 20, 30대는 미래통합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의외로 영남에서의 네. 지역주의가 강화됐다라는 그 이 표의 네. 모습만 보고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김부겸 후보가 왜 낙선했냐면 예. 좀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 특히 이제 중년의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전폭적으로 4년 전에 김부겸 후보를 밀었다면 이번에 이제 빠진 것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을 과거에 많이 찍어봤고 네. 또 주변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비싼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달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김부겸 정도가 뭐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낙선하고 이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대구 경북이었던 거죠. 아하, 오히려 지역주의는 대구 경북에서도 밑바닥에서는 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 호남 지역 좀 한번 보시자고요. 호남 28석 가운데 민주당 사실상 싹쓸이 한 거죠. 거기도 네. 무소속 나왔지만 뭐 사실 거기 뭐 저 통합당 갈 무소속 후보 아니니까. 네. 28석 과거에 그중에 25석이 국민의당으로 갔었던 민심이 민주당으로 아주 싹쓸이가 됐는데 그 역시도 지역주의가 강화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도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변화가 보입니까? 민주당도 호남 지역에서 네. 의석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기는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지율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그러면 네. 호남은 지역주의의 강화인가 표면적으로 저는 현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호남은 예, 근데 어차피 호남 주민들은 원래부터가 미래통합당 쪽을 찍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달라진 부분은 민주당하고 경합을 했던 네. 민생당, 국민의당 네. 이 당들이 지난 총선 때 성과를 거뒀던 거잖아요. 네. 국민의당으로. 이번엔 전멸이죠. 이번에 전멸인 것은 글쎄 그 예전에 미뤄졌던 것도 이제 민주당하고 너무 색채가 많이 차이 나는 정당을 밀어줄 수 없는데 민주당도 회초리를 좀 드는 게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미뤄졌던 건데 그 이후에 정권이 이제 사실 민주당을 4년 전에 호남에서 별로 찍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정권을 박근혜 쪽에 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속함, 대한 회초리. 네 야속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 쪽이 대거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는 뭐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이쪽이 뭐 영남권 지지도 올리고 수도권에서도 4년 전 총선 때 이미 압승을 했고 이런 네. 걸 토대로 해서 이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기울어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민생당과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고 호남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또 자기들 그 장사한다고 집에 돈 갖고 가서 네. 말아먹고 난 다음에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달라고 아버지 어머니 돈 네, 달라고 네, 하는 더 달라고 그 자식 그러니까. 같고 예. 민주당은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온 자식 자식이고 같거든요. 돈 갖고 들어온 자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정의당은 조금 존재감이 아직 미약한 이런 상황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불가피하게 민주당을 찍은 네, 측면이 네. 있다. 예. 이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워낙 그 전략적 투표에 대한 네. 이 훈련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민주당이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사실은 통합당이 이번에 호남에서는 너무나 못했다. 왜? 그렇죠. 28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13개밖에 못 냈잖아요. 네. 그건 정당으로서 그 지역을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정당한테 어떻게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만큼 호남에서 통합당이 표를 못 얻은 것은 지역주기라기보다는 당의 어떤 이 선거 전략 자체에서 좀 네. 뭐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이제 21대 국회가 그 개원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좀 드네요. 네. 또 5.18 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아요. 깔끔하게 처리 못했기 때문에 예. 통합당이 호남에서 표를 못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지역주의 강화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진보 정권인지 아니면은 뭐 포괄 정당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거여가 탄생했으니까 탄생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성추행으로 됐던 뭐 오거돈 시장부터 시작하더니 뭐 부동산 투기 양정숙 당선자 이 얘기 나왔고 제명해버렸죠. 네, 네, 제명 제명해서 결정으로. 소송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 발등의 불 윤미향 네. 당선자. 자, 이 민주당이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요. 야, 막어, 옹호 이쪽으로 좀 기류가 확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그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의 문제와 그 이 이른바 반일 프레임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촉발된 것이 위안부 피해자이자 위안부 관련 운동가이기도 한 이용수 선생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친일 반일 문제가 돼야 되는지, 그럼 이용수 선생이 친일파라는 건지 이 의문이 드는 것이죠. 원래 제기됐던 거는 그 문제였거든요. 아니요, 윤미향과 정의연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네. 사회 곳곳에 남은 친일파의 공격이다. 네.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헛소리죠. 아,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완전 헛소리라고 봐야 될 거고. 헛소리라고만 해도 그럼 그렇죠. 이용수 선생은 친일파인 건가? 어. 이게 제가 뭘 떠올리냐면 예. 해방 전국 때 해방되고 나서 예, 막 각국에 망명 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돌아오기도 하고 숨어 있던 사람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전국에서 이제 여운형 선생이라던가 이런 예. 분들이 친일파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더 오른쪽에 보수적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예. 여운형 저 뭐했어 국내에서 네. 저 옛날에 일제 총독 조선 총독부 누구 만나고 했는데 그거 다 친일이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 활동하다 보면 일제 당국하고는 그렇게 또 만주에서 항일 투쟁하는 거하고 달리 만나기 쉽지 않습니까? 뭐그 만나갖고 협력하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용수 선생이 제기한 문제는 지금까지 위안부 운동이 운동을 위한 운동,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예.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운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사실 사죄는 어느 정도 고노다마를 통해서 예. 일본이 한 측면이 있고 맞아요. 저는 배상을 일본이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네. 세계 체제에서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승전국이 아닌 국가에게 배상이 되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식민 지배에 없어요. 대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폴란드에 가서 브란트 총리가 무릎은 꿇었지 네. 배상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스라엘도 배상받지 않았고 예. 중국도 일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는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게 배상을 받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네. 김수민도 친일파인가 이런 얘기 나올 수 저는 있어. 배상을 받으려면 이 세계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싸우려면 예, 대차게 싸워야 예, 되는 건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용수 선생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배상하고 사죄만 요구할 거냐 예. 이 외에도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수요 집회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 문제 제기를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거는 투쟁을 할 때에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그 투쟁의 어떤 노선이나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윤미향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의 기억력이 왜곡되었다.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고 이게야말로 노인 폄하고 여성 폄하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계 문제를 가지고 뭐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쑤시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 민주당 쪽에서는 조중동은 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이 다시 바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마치 이용수 선생 부근에 친일파들이 침투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오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회계 문제는 투명하게 하고 해명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저는 민주당 쪽에서 회계 문제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 소리예요 또 그게? 회계 문제를 예. 가지고 회계 문제가 마치 이용수 선생이 원래 했던 문제 제기인 것처럼 덮으면서 네. 회계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건 단순 실수다 이렇게만 반박하면 끝날 일인 것처럼. 아하, 회계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네. 어느 한순간에 몰리다가 회계가 단순 실수로 확인만 되는 순간 프레임이 확 전환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용수 오. 선생이 원래 제기했던 본질들이 묻혀져 버리고.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아주 그럴듯한 분석인데, 근데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와 의심이 워낙 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회계 부실 처리로 갈 수 있다 쳐요. 네. 뭐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국가 보조금 문제 있죠. 네네. 국가 보조금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문제는 그 기부자들하고 정의연하고의 문제인데 국가 보조금은 국가가 보조해 준 거죠. 네. 여성가족부가 좀 많이 준 거고 여성가족부나 뭐 지자체 보조금도 있고요.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그게 막 뭐 저 중간에 아예 그냥 영원으로 처리가 돼 있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가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뭐 회계사라고 언론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마디로 이제 좀 최소한도로 예. 안전하게 평가를 하자면 단체의 규모나 위상에 맞는 수준의 회계 처리는 아니었다. 아,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빈틈들이 여러 군데 많이 보이는 것이고 이 정도 단체면은 돈이 그래도 보통 시민 단체보다는 많다. 예. 활동가들끼리 농담조로 얘기하려면 야 재벌이다. 이건 물론 농담입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단체거든요. 네, 아마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 같은 소위 메이저 단체 입장에서 봐도 예.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운동을 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이견을 제시하기 힘든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단체치고는 좀 많이 부실한 회계를 했고 특히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국고보조는 또 기부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왜냐면 국민의 세금이니까. 네, 이거는 단순히 그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단체를 제대로 감시했느냐, 감독을 그 당국에서 네.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했느냐 이 부분까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고 보조금으로 샀다라고 하는 그 할머니 쉼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인테리어 비용이 1억씩 들어갔고 그걸 7억을 주고 샀다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그 다음 날 반값에 팔아 버렸더라고요. 매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쉼터는 아마 공동 모금회를 통한 그렇죠.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나머지 그거는 또 네. 그 공동 모금 기금에다가 남은 돈은 또 반환을 네. 했으니까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반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동네 주민들의 그 증언을 봤더니 할머니는 안 보였고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펜션처럼 썼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매각을 한 것은 정의연 입장에서는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했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좀 몇 년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주 소극적으로 추정을 해 들어가자면 괜히 이제 그렇게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려다가 괜히 그 쉼터라는 게 뭐 얼마나 쓰겠어요. 계속 일상적으로 쉬시는 공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주 오실 리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제 펜션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관리를 또 윤미향 씨의 또 친아버지가 또 그걸 저는 그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급하게 그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사업인데 사람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친족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썼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아버지를 착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이 가능성도 부분, 있다. 그게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쉼터를 사고 이런 것을 사업으로
주요 예. 사업으로 했는가. 그러게요. 예, 저 같으면 그거 살 돈 있으면 딴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뭐 실- 일본의 민간인들과의 뭐 교류를 넓히면서 음, 뭐 기록을 하고 이런 사업들에 더 지출을 한다거나 이게 바로 이용수 선생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한데 예, 일단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거였는가 그게 결국에 스스로 드러나는 게 이렇게 급하게 매각하게 된 예, 여기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엄호는 계속 될까요? 지금 내부에서도 조금 술렁술렁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예, 저도 트위터에서 느낀 건데 네.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돌아서고 있는 아 그래요. 네. 이 문제로 잘못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의 누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조국 사태의 재판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제2의 나오는데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네.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난다 네.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조국의 네. 뭐 여자 조국이라며요 별명이. 그거는 이제 글쎄 본인이 그걸 어느 정도 음. 별명을 붙이는 게 자초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거 거꾸로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탈탈 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 지나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을 하면서 나타난 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윤미향 씨가 오히려 그 표현을 쓴 것도 실수였다고 봐요. 알고 보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본인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프레임에 올라타면은 탈탈 터는 뭐 이 무자비한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갈까려고 했으나 네.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은 당시에 찬반이 격화됐을 때보다 더 나쁜 수준이라서 그래서 민주당도 선거 때 조국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던 예, 거거든요. 열린민주당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네. 더불어민주당이 누른 것도 조국 이슈 커져봐야 선거에 도움될 거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한 거죠. 예. 예. 그 참고로 이제 시사인이라는 매체에서 예. 조 전 장관 관련한 그 여론조사를 4월 18일, 19일에 실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했는데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자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반대가 64%.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30 몇 프로 대 40 몇 프로 이 정도 됐는데 확 벌어져 버린 거죠 그 예, 사이에.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윤미향 씨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공감보다는 지지층을 빨리 결집시켜야겠다. 이런 의지가 좀 앞서지 않았는가 싶고 지지층 결집 안 했어요? 한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네. 효과를 본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결집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데 예. 그게 과연 이제 민주당 자체는 거대 여당이지만 민주당 지지를 했던 이번에 총선 때 지지했던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진짜 이를테면 열린민주당 정도의 스펙트럼 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똘똘 뭉칠 수 있겠으나 예, 민주당에도 여러 층위들이 있고 해서 이게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 민심들은 윤미향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중도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제 이게 중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진영 소속감이 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분들 중에는 성향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분도 있고 예.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진보에 가까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 김수민 진보 논객 자칭 타칭 저는 진보 논객이라고 불러요. 진보 논객으로서 진보주의자로서 본인들을 진보주의자고 개혁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그 진영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사람이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겠죠. 뭐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특히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뭐 뻔하잖아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진보의 기준인가?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간부들을 막 지방에 발령시켜 버리고 이게 검찰 개혁인가? 네.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 본다면 뭐 백부양보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사회경제적 진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입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뭐 법정에서 어느 정도 다투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석연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펀드를 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직자 중에서 조국 전 장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 예. 류의 펀드를 한 사람이. 예, 그리고 예. 그 아니 하다가도 말았어요, 저 청와대 네, 수석을 가면. 그렇죠. 예. 조 전 장관이 했던 그 펀드하고 비슷한 수법을 더 확대해서 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이거든요. 같은 수법입니다. 아 그래요? 폰지 사기하고 비슷한 예, 한두 군데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끌어다 써서 어쩌고저쩌고 막 엮어가지고 돈을 불리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해서 돈이 돈을 버는. 그렇죠. 예. 들어가자마자 사라지고 이게 과연 본인 입으로 조국 전 장관이 사회주의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회주의자가 할 일인가? 네, 전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강욱 씨 같은 경우도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진짜로 인턴을 했다 이걸 입증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검찰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본인은 굉장히 강공인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지만 예. 우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됐죠. 네. 예. 근데 그 혐의 자체가 뭐 허위 발급 인턴 증명서 발급해줬다라는 혐의 얘기는 한데 본인의 얘기는 두 가지더라고요. 아 뭐 그까진 일 가지고 나를 기소를 하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까짓 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인턴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턴을 했으면은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데려오고 있죠. 네, 없습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죠. 본인 말고는 없는 상황이고 음. 그 법무법인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아주 대형 법인도 아니고 뭐 몇 층이 있고 막 방이 칸칸이 있어서 누가 왔다 가도 티가 안 나고 이런 법인이 아니라 거기 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몇 명 변호사들이 좀 정해져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법인이었고 그런데 그게 조국 네, 전 장관의 아들을 봤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근데 그건 네. 뒤집어 얘기하면 몇 명 안 되면 다들 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 수민 씨, 그 내가 좀 이렇게 됐는데 좀 봤다고 얘기 좀 이렇게 네네. 한 마디만 네. 우리 이렇게 안 되나? 그것조차 안 되는 정도면 좀 상식적으로 추정하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는데 거짓이다라는 게 드러나면 위증이 되고 허위 진술이 되기 때문에 또 처벌 사유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변호사라든지 이런 예. 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아무리 친하고 몇 명 안 되는 게 가족처럼 지내는 사무실인데 그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구만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아직까지 아무도 나오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조 전 장관 관련한 여러 재판 쪽에서도 이를테면은 예전에 어떤 방송에 동양대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조민 씨를 봤다. 예. 이런 그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를 사람이 출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눈 가리고 또 뭐 이렇게 음성 변조하고 이래서 나온 건 아니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정작 찾으니까 법정 증언으로서의 찾으니까 없더라. 찾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런 식의 지금 자기가 뭐 피의자가 돼 있고 예. 그거를 당당하게 반박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보냐 보수냐는 의미가 없다. 보수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본인들이 이제 뭐 진보주의자라고 주장을 하고 개혁을 네. 주장을 하니까 진짜 진보 논객으로서는 그분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쭤봤던 겁니다.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수민 진보 논객 시각으로 봤을 때도 진보주의자로 좀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같이 진보라고 묶이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오히려 될 그렇게 겁니다. 보시는군요. 네. 예.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뭐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른바 보수 야당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거 좀 한번 좀 보죠. 진중권 토론회 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 통합당 의원들이 불러서 네, 그 통합당은 뇌가 없다고 그런.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뇌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통합당. 네, 뇌를 잘못 굴리고 있는 게 문제겠죠. 뇌가 없다는 거는 이제 특유의 진중권 씨의 직설적 표현이겠고. 예. 그러면 네. 김수민 진보 논객이 보는 통합당의 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뇌는 있는데 예. 있으나 마나한 뇌가 없는 게 나은 뇌가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통합당이 네. 어느 점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지금 네. 가장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아, 통합당이 보수 야당으로서 가장 뭘 놓치고 있어요? 통합당이 놓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인 것 같고 일단
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놓치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빗자루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통합당 비유를 하면서 저희 집 빗자루를 이제 쓸면 예. 속을 썩여요, 빗자루가. 빗자루가. 예, 빗자루에서 비가 떨어져요, 계속. 아, 쓰는데 자꾸 네. 자기가 이게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더 어질러뜨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정권들 다 돌아보면 어느 정도 정권 중반기가 되면 제1야당은 예. 수혜를 입어왔어요. 맞아요. 왜냐? 정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 심판론 하나로 먹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강력한 카드였기 때문에 예. 그런 표가 막 쏠리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도 중간에 선거할 때는 또 한나라당 쪽으로 쏠아주고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조차 미래통합당은 못하느냐? 아, 얘들이 더 문제다. 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서 걸레로 바닥을 닦으려고 하는데 걸레가 더 더러워요. 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바닥보다 것이죠. 걸레가 더 네. 더러운 상황이 현재 미래통합당의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아직까지도 선거에서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그 그림자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아니 이번 선거로 이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확실해진 거 아니에요? 확실해졌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이번에 제대로 두들겨 맞아서 예. 박근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또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 저쪽 친박 쪽 진영에 무려 3개 정당이 분열돼 가지고 선거에 나섰는데 열린 공화, 우리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예, 이 세 예. 당을 합쳐도 한 3% 정도 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친박은 죽어라. 더 이상 고개를 내밀지 마라. 친박 네. 비박 싸움 더 이상 보기 싫다. 네. 보수 유권자들의 명확한 그렇습니다. 민심은 그거는 명확해졌죠. 네, 근데 그거를 이번 총선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2, 3년 동안 그 작업을 해줬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맞아요. 우리공화당이 튀어나올 때 황교안 대표도 본인 대선 가도로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우리공화당 쪽에 몇 명의 의원들이 이탈하는 거를 감수하고 정말 10표가 친박신당 쪽으로 빠져나가면 중도의 12표를 갖고 오겠다는 해서 각오로 했었다면 확실하게 친박을 잘라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계속 이제 그래도 반대급부로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넓히긴 했는데 턱에 걸려버리는 거죠. 4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네, 네. 예. 예. 김종인 전그 선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던 보수 야당의 40대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을 제시를 한 것 같고 네. 이 정치적으로도 이 나이가 궁합이 맞는 나이가 있고 안 맞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부모 자녀 뻘들은 좀 안 맞는 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 자녀 이걸 떠나서 자기들이 부대껴 왔던 세대 연령층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은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은 50년대 초반생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50대가 된 86세대까지 자기들이 쭉 지켜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다음 세대를 찝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40대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기술론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현재 이제 정치판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웃사이더의 출현을 기다리는 민심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크롱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도 재무장관, 경제 쪽 장관 출신이었죠. 네. 경제 전문가 출신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때 잠깐 좋아했었던 안철수를 네. 다시 호명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를 또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안철수를 또 다른 김종인은 안철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더 젊고 예. 더 경제 전문가인 안철수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딱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김세연 의원하고 홍정욱 전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글쎄요 그 두 사람도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네. 김종인 씨도 그 두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얼 타입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통합당은 지금 자꾸 어떤 대선 후보 한 명을 잘 키워가지고 대선에서 되짓기 한 방으로 이 정치 지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 네. 진보 진영이 그동안에 평등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약자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한테 계속 10년 동안 전파를 해서 정권을 잡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대선 후보 한 명만 딱 내세워가지고 뭐 한 방에 뒤집는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네. 하는데 좀 뭐 두고 좀 봐야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진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예. 대선 후보라도 제대로 좀 새로운 사람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게 그나마 지금까지 왔던 각 개파 보스들이 예. 마치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주정보다 참주정이나 과두정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리더십이 서 있지 않은 채로 몇십 명 정도의 보스들이 이렇게 할거하면서 네. 쉽게 얘기해서 쇼당 쳐가지고 운영해왔던 그 당보다는 좀 굳건한 리더십이 서 있는 당이 더 낫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대선 주자라도 좀 제대로 쌈박하게 해보자 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그나마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네. 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됐든 보수 야당의 재건이 이 힘의 균형과 이 기울어진 정치 지형의 어떤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보수 야당 재건이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좀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전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려고 하면 이제 빨리 승부를 봐야 될 겁니다. 올해 내년 중에 올해 연말 안에 네, 뭐 내년이라든지 적어도 내년에 예. 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또 4월에 있을 4월에 건데 있죠. 예. 그 전까지는 당의 체질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네, 그런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보수 야당의 역할을 통합당이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민주당에서 보수 정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굴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도 아니,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네. 해야 할 일들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지금까지 너무나 분배와 뭐 이 그 현금 살포 이런 데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과연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안정적이고 성장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보여요. 네, 민주당은 왼쪽 표보다는 오른쪽 표를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른쪽 표를 신경 쓴다는 거는 통합당의 성장 가능성을 이제 누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집권론이라든지 예.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더 높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정의당이나 이 당들도 활로가 더 열릴 수도 있는 예. 여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통합당은 이제는 왼쪽에 있는 그 정책들, 네. 뭐 분배, 환경, 평등, 소수자, 약자 배려 이쪽에 대한 정책과 이런 쪽의 가치와 철학을 좀 더 확산시켜야지만이 뭐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더 치고 올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막는 전략만으로 힘들 것이고 다만 이제 통합당한테 이제 활로가 있다면 뭐 이번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중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위선의 코드를 민주당에서 당분간 떨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통합당이 낫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그렇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통합당부터 과거의 어떤 적폐라는 예. 것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들과 결별하고 맞아요. 잘라내는 노력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뭐 무작정 뭐 기후변화 얘기하고 이런 걱정을 하면 아니 뭐 그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얼마 전에 김세현 의원도 얘기를 했던데 기후 변화는 보수한테도 중요한 문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어떻게 진보 보수의 얘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보수에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진보 쪽만 많이 다뤘던 의제라도 보수 쪽에서 보수적 접근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보자. 예. 오히려 해결하려면 보수가 더 낫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중도 꽤 있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를 한 이유 중에는 그때 실제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얘기를 박근혜 후보가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중 중에서 일부는 솔직히 당으로는 민주당이 더 좋은데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더 좋은데 그 얘기를 차라리 보수가 소화를 해서 하면 실현 가능성도 높고 예. 안정적인 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중이 분명히 꽤 계세요. 그렇다면 통합당은 그쪽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염두를 두고 예.
노선을 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당은 지금 갖고 있는 최대의 위험 요소가 위선. 네. 다 좋은데 이겨서 좋고 다 좋은데 잘했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위선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고 네. 통합당은 다 좋은데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그렇죠. 문제다. 예, 그래요. 뭐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자, 보수와 진보 그 이 진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보수가 진정한 아니라 보수.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진보는 진정한 보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진보와 보수는 일맥상통한 모양이죠? 예,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진보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네. 세상을 바꿔나가는 건데 그걸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음. 이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멋있는 말이네요. 예, 그것은 부단하게 진보하는 이유는 네. 진짜로 소중한 가치는 계속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부당하게 진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네. 예, 진보와 보수는 통하는 부분이 좋아요. 있다고 볼 수 있죠.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논쟁보다는 네.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이 진보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국민들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정치가 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진보 농객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오늘 68번째 원일이 TV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생방송 못하고 녹화방송 해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자주 좀 나오셔서 우리 진보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정치 진보 정권의 앞날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같이 좀 잘 좀 짚어보십시다. 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